아, 좋잖아요. 아유, 제가 어느 대학의 이사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대학의 이사이시군요. 그래서 명예를 얻는 거죠. 명예. 네, 안녕하세요. 교계 이슈를 살펴보고 정리하고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교계 이슈픽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교계 이슈픽 남호성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호성 목사님과 함께 살펴볼 교계 이슈픽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총신대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그 합동 측 교단 총회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헌의가 바로 이제 뭐 코로나 관련 헌의도 아니고 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바로 총신대 이사회와 관련된 헌의가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무려 16개 노회에서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총신대 이사회 문제가 합동 측 내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18년 9월부터 교육부에서 파송한 임시 이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근데 본래는 이제 11월 달에는 이 정이사 체제가 완벽하게 전환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총신대 이사회 사태와 관련된 이 사건의 중심에는 김용우 목사가 있더라고요. 김용우 목사가 2010년부터 재단 이사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사람과 관련된 논란들이 참 많습니다. 재단 이사장 시절에 금품수수 논란이 있었고요. 이에 항의했던 교수들을 보복 인사 발령시키는 등 또 여성 안수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들의 강의를 또 폐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부총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직전 총회장한테 어떤 금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단의 그 정관도 또 바꾸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우 목사와 관련된 이 총신대 이사회 사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총신대 사태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10년 된 아주 긴 스토리예요. 그걸 짧게 요약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교단 신학교들이 공히 갖고 있는 이중적인 법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중적인 법적 위치요? 예. 첫 번째 법은 사학법, 두 번째 법은 교단법. 이 두 법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총신대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자면은 이 사학법, 즉 일반 대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거고요. 교육부 법에 따라서 재단 이사회가 구성이 되죠. 네. 모든 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교는 바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요. 사학법에 따라서 재단 이사회를 가지고. 그런데 이 총신대를 비롯한 많은 이 학교들이 교단의 학교이잖아요. 그렇죠. 교단의 학교들은 사학법 말고 또 다른 법인 교단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학법과 관련된 재단 이사회 말고 또 하나의 이사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영이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학법과 교단법, 재단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 이 둘 사이에 낑겨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이제 교단 신학교, 특별히 총신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잡음들이 나타났고요. 그것이 촉발된 계기가 바로 아까 언급하신 김용우 목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번엔 아주 흥미로운 게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신대에서 이사장을 했습니다. 네. 바로 재단 이사장이죠. 네. 그런데 또 2015년 그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장을 합니다. 네.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통 총장은 총장대로 있고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이사장을 하다가 총장을 바로 이어서 해요. 이 김용우 목사님이 바로 예장합동 교단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됐지요. 그 다음부터 교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전횡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의혹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인사전횡, 네. 그리고 뇌물로 인한 비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고,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정관을 개정한 겁니다. 네. 학교 정관을. 근데 그 정관을 왜 개정했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의 이 학교의 위치를 강고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돕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꾸리려고 정관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일제히 반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학내 사태가 발발했었죠. 여러분 그렇군요.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내에서 막 학교 서버실을 점거하고 그렇죠. 용역을 부르고 이런 폭력 충돌 사태가 났던 거죠. 네. 그걸 보고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네. 임시이사를 파송해요. 옛날에는 관선이사라고 불렀는데 네. 현재 이사들을 다 사퇴시키고 교육부가 지정한 이사들로 다 채우는 겁니다. 비상사태에 돌입한 거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장이 아닌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총장이 다시 세워진 게 2019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임시이사 그 체제가 2020년 9월, 그러니까 올 직전 가을이죠. 네네. 그때까지 되는 것으로 최초에 됐었는데 이게 시한이 연장됐어요. 제가 어저께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현재 이사진의 임기가 2021년 3월 또는 그 이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변경이 됐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임시이사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이 교단 총회에서 이 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논의를 하다가 바로 이게 이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이 두 이사회 체제가 이게 문제였다 해서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기로 예장합동이 총회 결의를 때립니다. 네. 근데 거기에 반발한 일부 노회의 사람들이 2020년, 그러니까 바로 올해죠. 올해 총회 때 이 운영이사회를 복원하는 건의를 올렸던 거예요. 네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총회가 진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바람에 그것이 정치부로 넘어갔고 정치부에서 결국은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회장 아닌 그 직전 총회장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영이사제 폐지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 이 운영이사회가 복원하는 것이 이제 부결되면서 이제 일단락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신대 사태는 교단법과 사학법 사이에서 나타난 그 균열 네. 사이를 삐집고 들어온 김영우 목사라는 사람이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서 학교에 큰 난리가 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네. 거죠. 이게 듣고 보니까는 이게 교단 지도자들이 이제 좀 뭐라고 신학교를 무대로 해서 좀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교단이 신학교를 뭐 통제하는 사례도 있고, 뭐 지난 뭐 통합총회에서는 교단에서 임성빈 총장의 어떤 재인준이 부결되기도 하고, 예, 장신대 총장이죠. 네네네네. 그렇게 부결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신학교에 개입이 돼서 신학교의 운영 자체가 좀 뭐 바뀌기도 하고 분란도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교단의 어떤 리더십들이 이렇게 신학교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김을 불어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교단이 신학교에 개입하는 문제의 현상을 좀 진단해 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 장신대학교 임성빈 총장의 재인준이 부결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학내의 동성애 운동을 방임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부결하고 나니까 학교의 학생들과 직원들이 동시에 반발했어요. 그분들이 내신 성명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년에는 이 표결 자체를 박수로 했대요. 이번에 우리 총장님들 재인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쳐주십시오. 네.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의결 절차이긴 하지만 이 총회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간혹 일어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전례와 다르게 이번 건에서는 굳이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총대가 이거를 표결로 할 것을 제안했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네. 제안한 노회가 바로 이제 동남노회, 즉 명성교회와 관련된 노회에서 이거를 제안했다는 거죠. 우리 현재 그 총장 인준 문제는 그 헌법 시행 규정 97 5조에 따르면 인사의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그 총장권만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회의를 다 마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평소에 박수로 하던 거를 왜 표결로 해서 그렇게 했냐? 그러게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교단 정치가 학교에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학생들과 직원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한국의 신학교들이 큰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있다. 계속 졸업생들은 배출하고 목회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교회는 줄어들고 교세는 약화되고 있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왜냐면 교단이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필요하다면 아마 신학교가 정원 감축을 단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학교의 운영 방향을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과감한 도전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간의 커리큘럼이 너무 옛것이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수들이 총장이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 교단이 억압을 합니다. 예, 교단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우리 교단 신학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교단과 학교의 갈등인데 교단 측의 인사들로 주로 구성된 이사회와 네. 그리고 학교의 그 총장과 교수진들 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죠. 네. 근데 이 교단 측을 보면은 그 이사회가 주로 정치 목사들, 교단 정치에 개입해서 그것으로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 목사들이나 또 그 중에는 이런 대형 교회의 입김들과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게 교단 측에 작용을 하고요. 이 학교 측에 보면은 총장님을 필두로 해서 교수들이 있고 교직원들, 학생회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이 양측 간에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신학교에서 번번이 발생을 하죠. 제 생각에는 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교수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수가 교육만 하나요? 아닙니다.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수들은 연구를 해요. 근데 연구라는 게 뭔가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죠. 자연과학이라면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가 이런 결과가 나기도 하고 저런 결과가 나기도 하고 뭔가 시대를 앞서는 참신한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실험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학교 안에 팽배해 그렇군요. 있어요. 교수들이 교단의 눈치를 보면서 억눌려 있어요. 뭔가 소신 발언을 했다가는 교단에서 저 교수 이단이다 해서 내보낸다든가 뭐 이런 일이죠. 그리고 교단 측의 의견과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단신학교는 교단신학이라는 틀거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즉 학문적인 자율성이 없는 그런 거죠. 우리 교단이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 중에서는 어련히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합니다. 내가 이런 논문을 쓰면 우리 교단의 아무개 큰 목사님이 싫어하실 테니까 이거는 내가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검열에 들어가면서 교단에 충성하는 교수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교단에 밉보이는 교수들이 목이 날아가는 그런 게 이제 한국교회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교단의 리더십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네. 계속해서 견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교단 신학교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자율성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학교의 자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면들을 학문을 연구하는 것에 자율성이 보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교단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더욱 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학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떤 진보적인 변화가 쉽지는 않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시 좀 이사회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은, 사실은 이러한 이사회 문제 그리고 교단의 개입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총신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학교에서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그 교단 그 신학교 이사회에 이렇게 간섭하려 하고 이사들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욕심 때문이죠. 사실 인간의 죄의 근원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욕심을 내나요? 돈에 욕심을 내죠. 권력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죠. 네.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명예욕이 있습니다. 좋잖아요. 제가 어느 대학의 이사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대학의 이사이시군요. 그래서 명예를 얻는 거죠. 명예. 바로 이 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가? 권력을 갖기 때문이죠.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학교에 지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돈과 관련된 권한이죠. 역시 돈인가요? 학교의 재산이 큽니다. 일단 학교의 캠퍼스에 엄청난 땅이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학교에 기자재들이 있죠. 학교의 예산 결산 그런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가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에 있지요. 물론 총장님께서 학교를 경영하시지만 그 경영권도 이사회 관할 안에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인사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 직위. 학교에 직원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총장님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 총장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거 이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장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사님들한테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적인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학교에 교수를 뽑는다. 네. 그러면 얼마나 교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사님들한테 잘 보여야죠. 네. 그러면 또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우리 교회 교인, 내 아들, 내 딸, 뭐 이런 사람들을 교수나 아니면 직원으로 학교 교직원 말입니다. 상당히 안정된 일자리예요. 요즘처럼 안정성이 중요한 시대에 말이죠. 네. 그래서 학교에 보면은요, 은연중에 이번에 뽑힌 교직원은 아무개 이사의 사돈의 팔촌이더라.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 교인의 뭐 가족이나를 학교에다가 이렇게 꽂아넣는 이런 일들이 실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명예와 권력은 결국 돈으로 환원되지요. 이사를 하면 돈이 생기는가 보면은 작게 생각하면 거마비가 생기죠. 이사회를 한번 열면 뭐 교통비라도 받고 아주 좋은 데 가가지고 밥도 먹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학교의 수익 사업, 그것도 이사회 권한이에요. 수익 사업. 학교 안에도 복사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매점이 있어요. 그렇죠. 구내 식당이 있어요. 학교에 어떤 회사가 무언가를 납품해요. 뭐 이런 것도 결국 이사회의 최종적인 관할 아래 있는 거죠. 이사회 권한이 상당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이권에 개입하는 의혹들이 계속 학교 내에 보이지 않게 계속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조카가 부동산을 하는데 이번에 그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뭐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학교가 이번에 이걸 매입을 하면 뭐 어떻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냄새나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과 명예와 돈을 탐하는 네. 목사들이 주로 이사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 물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를 섬기려고 하는 이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역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 인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사회의 문제가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총신대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2년간 뭐 조금 연장이 됐죠. 계속해서 그 임시 이사 체제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뭐 누군가는 차라리 그냥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학교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신학교는 결국 교단 산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외부 인사가 아닌 교단에서 이사회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외부 인사의 뭐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교단 측의 입장도 좀 그럴듯하고 이 결국에는 이 이사의 문제, 결국에는 어떤 원론적인 해결 방안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신학교의 문제, 특별히 이사회와 관련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정체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잘 겸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모든 학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건학 이념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교단 신학교는 그 교단의 신학적 방향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학교의 설립 정신이 있죠. 이건 다 학교의 내부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거고요. 근데 그 정체성만 지키는 게 능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학교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문성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학교 경영과 관련된 전문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학교 내부인뿐만 아니라 외부의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외부 인사들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좋은 대안이 아니냐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말씀드린 정체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다 가져가려면은 이 내부 인사 한 50%, 또 외부 인사 50% 정도로만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교단 인사가 한 50% 정도 들어간다면 네. 나머지는 외부의 교육 전문가들. 이번에 총신대 임시 이사진이 와서 오히려 학교가 더 좋아졌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사진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 다른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학교 경영 전문가들 뭐 법률인들이 거기에 잘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남아서 학교를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사회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신학교들 중에 보면요. 학교 이름에 신학자가 들어있는 신학교가 있고요. 네. 신학자가 없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있는 건 말 그대로 신학교예요. 신학대학교죠. 네. 근데 신학자가 없는 그런 그 교단 산하의 신학교는요. 이거는 그냥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신학과 출신 사람들이 계속 총장을 해요. 왜냐면은 신학교에서 태동한 학교니까. 네. 저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경영학과도 있을 거고 행정학과도 있을 거고 뭐 공학부도 있을 거고 하면은 그렇죠. 거기 교수님들이 총장으로 오시는 것도 네. 저는 학교에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 신학교 문제, 특별히 이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그런 대안으로 학교의 정관이나 규정을 좀 개정하는 방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조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긴 약간 한계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규정이라는 것은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것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계속 한번 제정되면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계속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되게 빨리 변해요. 현실은 급변하는데 이 아주 구체적인 규정이 너무 강하게 명문화돼 있으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오히려 거기 얽매일 수도 있고.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뭐 이런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그걸 시행하는 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규정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는 이 빈번히 터지는 신학교 문제를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일반 교인분들이 네. 들으시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 문제고 전도사님들 문제고 내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올바른 교회 만드는 데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의 일부가 학교에 선교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건강해지는 개혁의 문제와 그 지역교회가 소속된 교단과 그 신학교가 개혁되는 문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신학교가 개혁되어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아주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좀 신학교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실질적인 대안으로 뭐 외부 인사, 내부 인사 뭐 절반씩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정관을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사람의 문제다. 사람이 제대로 좀 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어떤 성도들의 관심 네. 결국 신학교의 문제가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신학교의 문제, 교단의 문제가 결국 우리 교회의 문제, 나의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어떤가 이게 싶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으면요. 네.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네. 할 때 나쁜 짓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사들을 보시거든 댓글도 달아주시고 목사님한 자기 교회 소속 목사님한테 질의도 해주시고 노회의 장로로서 나가서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압박감을 느끼면은 함부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뭐 교단 신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문제가 다 어떤 성도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 저희가 월간 교계 슈피 처음 시작해서 뭐 세 번째밖에 안 됐지만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021년에도 함께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에 월간 교계 이슈픽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